그러면 바로 준비한 자료를 공유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 파워포인트 자료 보이시죠? 네, 이야기를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공화국의 위기라고 이제 부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국내적 이런 왜 지금 여기서 공화인가, 왜 공화가 문제가 되는가를 이야기를 할 때 국내적인 상황, 그다음에 이제 세계적인 어떤 맥락 이런 것들을 두루 짚으면서 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했다. 이제 이거를 제 관점으로 보면 공화국의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텐데요. 몇 가지 구체적인 지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공정하게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 지금 2020년 한국 사회에서. 그래서 이제 법의 지배와 법에 의한 지배를 우리가 명료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법에 의한 지배는 대개 이제 독재자들이, 정치 후진국에서 독재자들이 자신들의 강권 통치를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법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의 지배, rule of law를 이야기를 할 때는 법에 의한 지배는 rule by law가 되겠죠. 법의 지배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헌법 12조인가요? 일체의 사회적 특수계급의 창설을 불허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법에 의한 지배를 주창을 하는 독재자들은 통치자 자기 자신과 그다음에 이제 기득권 세력, 지배계급은 그 법의 적용을 받지 않죠. 그래서 법 위에 자기 자신들을 슬그머니 올려놓으면서 이제 국민들을 그 법에 종속시키는 강권적 수단으로서 법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의 지배와 법에 의한 지배 이렇게 개념을 명료하게 구분을 해보면 2020년 한국 사회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인 제가 예를 적시하지 않더라도 바로 쉽게 여러분들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라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측정할 때 권력의 견제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자,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제로서 미국과 한국을 형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정부의 어떤 그 권력 행태를 지칭하면서 청와대 정부라고 하는 말을 어떤 정치학자가 만들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청와대 정부로의 어떤 함몰이라고 하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게 된 사실 근본적인 배경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는 청와대 정부 현상이 저는 박근혜 정부하고 비교해서도 더 악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대 여당의 일방 독주, 단순히 독주 정도가 아니라 입법 독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삼권 분립을 근대 민주공화정의 핵심적인 토대, 전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해체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적으로 선출된 그 통치자가 민주적 수단, 언필칭 민주적 수단에 의해서 민주제도를 허무는 것이죠. 그 언필칭 민주적 수단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다수결일 텐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방적인 논리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정말 자유로운가를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좋은 나라라고 하는 것은 공화정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공공권을 실현해가는 그런 나라일 텐데요. 다시 당부드리는데 지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로 계시면은요 마이크를 전부 소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잡음이 자꾸 들려서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유로운가를 묻고 따져야 되는데 이때의 자유로운가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사회적인 그런 유해관계에서 부당한 이유로 갑질 같은 것이 이제 행사되지 말아야 될 것이고요. 그것보다 훨씬 근본적인 것은 저는 사회경제적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의 실질적 내용은요, 형식적 자유라기보다는 내용적 자유가 더 중요한데 내용적 자유 중에 핵심적인 것은 사회경제적 자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 그래서 어제 개각을 했죠. 근데 그 개각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온전한 제대로 된 개각인지는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 물론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부동산 3법 또는 이법이라고 하는 이 정책 실패 때문에 결국 이
뭐죠? 전세 상황, 월세 이런 것까지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그 중산층과 서민들이 주거의 위기, 근본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자유로운가를 말할 수 있는지 이제 의심스러운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정책 실패가 아닐 수 없죠. 문재인 정부는 지금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한국 시민들이 공공선을 존중하는가를 따져봐야 되고요. 진영 논리로 이렇게 완전히 이분화돼서 그 진영 논리의 대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존재해 왔던 일이지만 지금의 현상은 굉장히 악성이고요.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진영 대립이나 이런 것들을 저가 동지의 이분법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정치공학적인 이유,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고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부추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뭐 속칭이긴 하지만 본인들이 그렇게 불러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대깨문,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의 박바 또는 뭐 태극 세력이라고 하는 이분들이 본인들은 나라를 위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과연 그런가라고 하는 거. 과연 이를테면 양식을 갖춘 균형 감각을 갖춘 시민으로서 그렇게 판단하고 활동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특정한 정치 팬덤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비판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오히려 나라 전체 공공선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 그 현실이 우리 눈앞에서 이제 전개되고 있거든요. 또 하나의 질문은 시민들이 나라를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일 민족주의, 그러니까 이것도 문정권이 사실 조직적으로 부추겼는데요. 반일 민족주의, 우리 한국인들이 이제 그 저항적 민족주의의 신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깊숙이 내재되어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35년간의 일제 식민통치라고 하는 것이 세계 제국주의의 역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엄혹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이 과거사 문제가 우리하고 온전히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또는 일본 교야의 주요 인물들이 주기적으로 망언을 일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에 의사가 아니고 테러리스트라는 놈, 그다음에 일제 식민통치가 오히려 조선 사람들을 잘 살게 만들었다라는 이제 그런 종류의 어떤 우리는 망언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일본의 책임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내뱉기 때문에 우리가 아베 정부를 들지 않더라도 그런 반일 민족 감정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맥락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정서적인 것이고요. 또는 주정적인 그런 반응입니다. 종족적 민족주의에서 우러나는. 그러니까 종족적 민족주의에서 우러나는 이런 감성적 태도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도 종북 민족주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민족끼리 이런 구호가 이제 압축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어떤 민족주의적인 감성이 과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민족공화정으로서의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의 표현인가, 헌신의 표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냉철하게 한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지금 여기서 공화를 말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공화국이 전무후무한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는 이제 민주공화국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좋은 나라라고 손쉬운 우리말로 정의를 하면 가령 플라톤의 폴리테이아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이제 국가라고 옮겨지든지 아니면 정치 공동체라고 옮겨지든지 아니면 뭐 이상국가 이렇게 옮겨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좋은 우리말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나라라고 하는 그 표현이 이걸 담아낸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확장하면 우리 모두의 좋은 나라. 이게 바로 공화정의 핵심 정의, 데피니션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공화정의 위기, 민주공화국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 지금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집중적으로 표출되고 있지만 또 세계적인 전 지구적인 맥락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그건 뭐냐면 우리가 21세기 지금 상황이 말이죠. 포스트 민주주의의 흐름이 전 지구를 강타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민주주의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비민주적 자유주의, non-democratic liberalism입니다. 비민주적 자유주의하고요. 비자유적 민주주의, illiberal democracy인데요. 이 양자 사이에
적대적 공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에 만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980년 이후에 미국에서의 레이건, 영국에서의 세처의 집권 이후에 영미 쪽에서 발원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세계를 강타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시각에서 보면 이거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어떤 통합 형태로서의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는 정치 사상적으로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합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민주주의 요소는 축소시키면서 자유주의 요소를 극대화시키는 거. 이게 저는 21세기, 20세기 말 21세기 초의 세계를 강타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신자유주의였다고 생각합니다. 네오리버럴리즘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이제 21세기적 버전의 비민주적 자유주의인 것입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4차 산업혁명의 어떤 여파, 그 다음에 이제 뭐 주류 경제학자들은 사용하지 않는 편입니다만은 주기적인 경제 위기, 공황이라고 하는 말은 마크스주의 정치경제학의 용어이기 때문에 주류 경제학에서는 사용 안 하죠. 어쨌든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우리가 이제 공황이라고 일상 언어적으로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이 초래한 제레미 리프킨식으로 표현을 하면 노동의 종말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요새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기본소득론이라고 하는 것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제 추측으로는 아마 내후년의 대선, 그 이후의 총선에서는 아마 최강의 어떤 정치사회적인 의제로서 부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소득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제4차 산업혁명과 연결된 노동의 종말에 대한 문명적 대응의 시도죠. 기본소득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환이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극단적인 빈부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중하층 백인들의 일자리가 대거 사라져 버림으로써 이제 트럼프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이제 힘 있고 있는 것이고요.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트럼프가 앞장서서 주창을 했던 자유주의적 세계주의, 그러니까 리버럴리스틱 뭐 세계주의가 영어로 뭘까요? 그러니까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전 세계의 패권 국가로 떠오르면서 이렇게 설정한 사회경제적인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유주의적 세계주의라고 하는 것을 표방하고 진행을 했던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쭉 진행을 해서 구소련을 비롯한 현실 사회주의 국가는 붕괴를 시켰는데, 레이건 때 발생한 일이죠. 이 자유주의적 세계주의 안에 이제 공산 중국과 미국이 외교 관계를 정상하면서 편입을 시켜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중국이 이제 그 세계 패권 국가의 미국의 위상에 정면 도전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국력이 확장되었죠. 그러니까 자유주의적 세계주의의 혜택을 중국이 집중적으로 얻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 국내적으로는 미국 제조업의 붕괴,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일자리의 그 증발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났고, 이제 이거를 포퓰리즘적으로 이용한 그런 정치인의 등장, 이게 이제 트럼프 현상이었고요. 이제 이러한 구조적인 맥락은 아직도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가 일단 연임에 실패했지만 트럼프 현상은 이런 사회경제적인 큰 맥락이 엄존하는 상황에서는 트럼피즘은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이 되고요. 트럼프 본인도 2024년에 다시 대선에 나오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런 비민주적 자유주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자유주의입니다. 여기에 대한 반작용이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는 비자유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포퓰리즘적인 권위주의 통치, 그 다음에 이제 민중 또는 다수결이라고 하는 어떤 민주 정치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표방을 하면서 이게 국민의 뜻이다라고 하는 걸 내세우면서 민주제도의 근간들을 하나하나 해체하고 파괴해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저는 문재인 정권도 사실은
한국 버전의 비자유적 민주주의의 어떤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유럽의 여러 나라들, 그 다음에 뭐 인도, 중남미, 또 동남아시아 이런 데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풍경들입니다. 그러니까 비자유적 민주주의의 출현으로 각국에서 권위주의적인 통치자들이 뭐 터키도 그렇고요, 헝가리도 그렇고요,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요새 빈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트럼프조차도 세계 민주주의의 현대 민주공화정의 모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을 강타한 트럼프 현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비자유적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트럼프가 그렇게 부상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히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트럼프 본인이 자랑하는 것처럼 트럼프는 미국 선거 역사상 최다의 직접 투표를 획득한 대선 패배자죠. 7,300만 표를 얻었나요, 트럼프가? 공화당이 완전히 트럼프에 의해서 식민화될 정도의 그런 위력을 가시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문재인 정권도 이런 비자유적 민주주의 한국적 형태로서 이게 바로 민주공화정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해석입니다. 자, 그래서 국내적인 상황과 국제적인 상황에서 공화정이 일대 위기에 직면한 그런 이제 증표들을 구체적인 징표들을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좀 상징적인 공화정이 위기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모두의 좋은 나라라고 하는 공감대를 한국 시민들이 아직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좋은 나라의 어떤 비전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에 아직 대한민국이 이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아주 그 절실한 증거를 제가 국가 상징거리 및 화폐의 예를 저는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이런 질문인 거죠. 이승만 대통령이나 김구 주석을 국가 상징거리, 대표적인 상징거리인 광화문 광장에 동상을 세울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국민 합의로. 물론 어느 한쪽 진영에서는 좋아하겠죠. 그러나 반대쪽 진영이 어마어마하게 반대할 겁니다. 조금 더 확장시키면요, 조금 더 끌어오게 되면 시간을 현재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DJ를 김대중 전 대통령을 우리 화폐의 초상으로 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어떤 질문으로 바로 연결되냐면 우리에게 건국의 아버지들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대한민국 시민들의 절대 다수가 인정하고 존경하는 건국의 아버지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화문 광장에 제가 여기 예시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좀 자극하기 위해서 이런 아주 긴박한 그런 사례들을 든 거고요. 뭐 이승만, 김구 또는 박정희, 김대중 이런 분들을 국가 상징거리에 세우거나 화폐 도안 초상으로 올리자라고 하는 제안은 실제 김구 주석을 우리 5만 원권입니까? 10만 원권에 올리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국민적 합의의 부재 때문에 그게 자초되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도가 국민적인 어떤 합의 속에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일종의 축제의 형태로 그런 행사를 할 수 있기는커녕 머릿속에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봐도요. 거대한 공론 분열로 귀결될 게 명확하고요. 이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화정의 위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민주공화정이 이런 미래에 대한 국민 공감대에 입각한 단일한 비전, 유기적인 통합적 비전을 결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특히 이제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너무 중요한 분이죠. 우리 역사의 뭐 연걸일 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한글 창제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세종대왕은 너무 중요하고요. 이렇게 동상 세울 수 있고 그다음에 화폐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보시죠. 미국 1달러짜리 5달러짜리인데 조지 워싱턴하고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조지 워싱턴이야 뭐 건국의 아버지인데 아브라함 링컨도 사실 현대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마 역대 미국 대통령 평가에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거의 아마 외 없이 1위를 차지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들에게. 자, 이거 북한의 화폐.
그 다음에 중국의 앞에 각자 건국의 아버지들을 세우고 있죠.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퇴계와 율곡 선생이 이제 여기 등장하는데요. 자, 우리가 매일 접하는, 사용하는 이런 집회에 철학자들을 쓰고 있다? 사상가들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철학 국가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런 질문, 흥미롭게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본 작가죠. 그 비슷한 책을, 흥미로운 책을 쓴 적이 있는데요. 자, 일본 N권을 한번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이 1만 N권에는 후쿠자와 유기치인데요. 이건 제 기억에 1987년 이후에 1만 N권의 이 후쿠자와 유기치, 한자로는 복택 6일이죠. 후쿠자와 유기치를 계속 초상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거는 현대 일본의 사상적 아버지죠. 후쿠자와 유기치가. 그러니까 현대 일본이라고 하는 정치 공동체, 국가의 어떤 국혼을 상징하는 인물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토 히로부미까지도 쓴 적이 있는데, 이제 그거보다는 상대적으로 보편적인 인물을 쓴 건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계몽운동가고요, 교육자고요, 굉장히 방대한 의미에서의 르네상스적 인간이었죠. 후쿠자와 유기치가. 그런데 우리하고는 또 사실 엄밀하게 들여다보면 후쿠자와 유기치는요, 정한론을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제국주의 시대에 이 독립적이고 당당한 국가로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대륙으로 진출해야 되고, 대륙으로 진출하는 징검다리에 한반도가 있기 때문에 한반도를 우리의 세력권 아래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정한론을 주창한 대표적인 인물이 후쿠자와 유기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후쿠자와 유기치가 이제 개요 대학을 창립한 인물이기도 하고, 많은 일제 때의 한국 유학생들이 후쿠자와 유기치의 제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존경받을 그런 족적을 일본 사회에 남겼는데,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정한론의 당사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 어쨌든 현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의 어떤 국혼을 상징하는 인물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옛날 천엔권에 보면 이게 이제 쇼토쿠 태자라고, 한자로 성덕 태자인데요. 그러니까 기원후 7세기의 인물입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전에는 외라고 불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요새 이제 직설적으로 일상생활에서 그런 표현 쓰면 안 되겠지만 왜, 놈 이렇게 이제 표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왜라고 불리웠는데 7세기에, 기원후 7세기에 일본이라고 하는 명칭을 지으면서 일본의 고대 국가 체제가 성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고대 국가 성립의 아버지죠. 쇼토쿠 태자는. 그러니까 후쿠자와 유기치는 현대 일본의 성립의 아버지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성덕태자는요, 당시에 그러니까 일본이라고 하는 정치 공동체 국가를 규정하는, 사상적으로 규정하는 게 이제 헌법일 텐데, 고대 일본 최초의 헌법에 해당하는 그런 율령체제를 반포하고 공고히 한 그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제 질문은 이런 거죠. 세종대왕을 일단 제외한다면, 가령 태계와 율곡은 물론 당대 동아시아의 최인류의 철학자들이었어요. 사상가들이었죠. 태계의 경우에는 이태계니까 일본에서도, 중국에서도 이자라고까지 불릴 정도로 존경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자, 맹자 하듯이 자라고 하는 것이 스승에 대한 존경의 표시 아닙니까? 단순히 퇴계 선생이라고 부르는 정도를 넘어서서요, 퇴계는 이자라고까지 동아시아 문명권에서 통칭되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거죠. 그럼 율곡이나 퇴계가 그렇게 위대한 철학자였지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1948년도에 건국된 지금 이 민주공화국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물론 존경할 만한 우리의 선조이지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치 공동체를 규정하는 정치 철학, 정치 사상하고는 관련이 없는 군주제 시대의 인물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국가 상징거리나 화폐의 정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거를 생각을 안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화폐들을 쭉 보면 뭐 대개 그 나라에서 가장 존경하거나 강조하고 자랑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인물들이나 또는 어떤 문화적인 예술적인 유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화폐 도안에 많이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웃 일본만 해도 이제 이런 인물만 넣는 것이 아니라 뭐 화학자도 넣고요. 그다음에 소설가도 집어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쪽 유럽의 폴란드 같은 경우는 퀴리 부인 집어넣고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그것과 함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국가 상징거리나 화폐 도안에서 빠지지 않는 것은 건국의 아버지들이라고, 건국의 어머니들 이런 인물들을 집어넣는 것인데 아직 대한민국은 그 작업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작업을 생각을 한 분들이 있지만 국민적인 합의를 추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민주공화정이 의외로 철학적, 사상적으로는 정치 이념적으로는 의외로 굉장히 허약한 토대 위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반증하는 사태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수님, 공화라고 하는 죄송하지만 말의 잠시만요. 역사적인 네, 네, 그 대기실에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좀 있는데요. 그건 어디에 표시가 되죠, 그분들이? 대기실에서 허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니면 그러니까 호스트를 저한테 넘겨주시면 제가 틈틈이 체크하면서 입장할 수 있게끔. 그거는 그냥 김근태 씨의 점색에 있는 데 들어가서 그렇게 합니까? 네네. 예, 거기 눌러볼게요. 그다음에 호스트 네, 만들기. 호스트 만들기로 한번 눌러주시면. 예, 예, 네, 네. 잠시만요. 호스트를 김근태 씨로 변경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나오네요. 네네. 됐죠? 그럼 이제 대기실에 있는 거는 제가 이제 체크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여기 화면에는 아까 제일 처음에는 뜨더니 네, 이 화면에는 지금 얼굴들만 뜨고 그 네, 표시가 안 되네요. 제가 줌을 지금 두 번째 사용을 해서 네. 좀 서툽니다, 아직. 자, 공화의 역사적 어원으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민주공화정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우리 헌법 총강의 제1조 1랑 그러니까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그 귀절입니다. 태제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박근혜 촛불 2016년 17년 촛불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합헌적 질서하에서 평화롭게 우리가 이제 탄핵을 했는데 그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뭐 이런 노래까지 누가 작곡을 해서 그때 많은 시민들이 광장에 나와서 부르고 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이제 헌법 교과서 같은 것들 우리가 들여다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학교에서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철학 수업에 이렇게 가령 민주공화정이 뭘 뜻하냐고 물으면 민주주의가 뭐냐라고 이렇게 물으면 쉽게 답해요. 다수 민중이 통치하는 그런 체제 이렇게 답을 하는데 그럼 공화정이 뭐냐라고 물으면 쉽게 답을 못 하고요. 심지어는 헌법 교과서에서도 또 헌법 교과서 굉장히 많죠. 두꺼운 헌법 교과서가 국내 학자들이 쓴. 근데 거기를 봐도 민주주의와 공화정이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서술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정확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주의는 다수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통치 체제를 지칭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공화정은 뭘 뜻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짚어야 오늘 제 주제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실체가 있는 것이 되겠죠. 자, 고대 로마가 이제 공화정의 역사적인 기원인데요. 고대 로마의 그 정체 시스템의 변환이 아시는 것처럼 초기에는 좀 신화적으로 시작하죠. 로물루스 형제가 이제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설립하고요. 이제 왕 노릇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공화정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화정이 자체 모순에 의해서 붕괴되면서 제정으로 이행하게 되거든요. 로마 공화정이 한 500년 가까이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왕정으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가. 그래서 왕을 축출한 후에 로마 시민들이 나라를 레스 푸블리카라고 불렀고요. 레스 푸블리카의 뜻은 공공 영역, 공적인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레스publi카에서 오늘날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공화정이라고 하는 영어가
유래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축출하고 왕을 축출한 나라를 리퍼블릭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인들이 이제 그 청나라 말기에 서양에서 물밀듯이 들어오는 그런 서양의 사상들을 이렇게 하면서 일본인들이 이제 대부분 많이 그걸 한자어로 번역을 했지만은요, 공화 같은 것은 중국인들이 중국 청말의 지식인들이 굉장히 그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옮길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왕이 없는 그런 공공성이 원칙이 된 나라라고 하는 뜻이란 말이죠. 내가 좀 이따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반만년 역사를 다 찾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없는 그런 시간이 없었던 숱한 왕조가 뭐 통일왕, 중원왕조, 지방왕조가 멸렬했지만 항상 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황제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BC 841년에 서주의 폭군 려왕이 어마어마한 폭정을 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려왕이 쫓겨나게 됩니다. 민중들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14년간 우리가 이걸 공위기라고 하는데요. 왕이나 천자나 황제가 없었던 시기를 중국 학자들이, 지식인들이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의 학설이 있는데요. 공화의 뜻이 왜 공화라고 하는 뜻, 그 단어가 개념이 만들어졌느냐. 하나는 사마천이 이제 그 유포한 그런 해석인데요. 주공과 이제 려 왕이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주공과 소공이 당대 명망 있는 어떤 이제 귀족들이었죠. 이 사람 둘이 서로 사이좋게 이 14년간을 나라를 운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설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설은 공의 제후, 즉 공백입니다. 한자로. 공의 제후화라고 하는 인물이 당시의 민중들의 열화 같은 그런 존경과 지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려왕이 그 쫓겨났지만 려왕의 왕자가 있었어요. 왕자가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아이였죠. 한 6, 7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어린아이였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를 뭐 죽이거나 뭐 이용하지 않고요. 그 어린아이를 훈련을 시키면서 공의 제후 화가 걔가 어린이 될 때까지 통치를 잘 한 거예요. 이런 해석이 하나가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 두 번째 해석을 채택을 하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공화를 우리가 한마디로 규정을 할 때 이런 어원적인 역사적인 맥락을 감안을 하면 왕이 없는 나라인데 이때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절대 권력을 전행하는 어떤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꼭 한 사람일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한 집단일 수도 있고요. 한 계급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그 사람이나 한 집단이 그야말로 전행, 폭정을 휘두르는 그런 나라. 이게 이제 그런 나라가 아닌 공공성이 지배하는 나라. 이게 이제 공화정인 것이죠. 자, 이게 역사적인 맥락이고요. 그럼 공화정의 그 정치 사상적인 원리를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요. 이게 민주 정치, 민주주의와 어떤 식으로 만나고 어떤 식으로 차별화되는가를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한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민주공화정이 지금 위기에 직면했다라고 말씀드릴 때 여러 가지 것을 구체적으로 예증하는 그런 질문들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이것에 대한 답변이기도 하고요. 이건 이제 공화정의 정치 철학, 이 어떤 원리들을 요약, 압축한 그런 표현들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자, 지금 문재인 정권의 어떤 통치 방식을 여러분들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둘러싼, 그래서 이제 표면적으로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어떤 갈등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몰고 가려고 하지만 사실은 법치주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치주의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민주공화정이라고 자부할 수 있으려면 그 가장 중요한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법치주의적 국가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의 지배라고 하는 것이 관철되는 국가여야 되고요. 그것은 당연히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그런 국가여야 되고 일체의 사회적 특수계급이나 특권계급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나라여야 되는데 오늘날 문재인 정권이 통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그러니까 권력 집단이나 정권 자체가 뭐 선거 부정을 비롯해서 중대 경제 범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그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제 그렇게 물러나게 만들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신들의 정권 비리에 대한 본격 수사를 저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뭘 의미하죠? 울산시장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도 지금 서울중앙지검입니까? 거기에서 몇 개월째 갖고 있으면서 일체 수사를 진행 안 하고 있죠. 이건 뭘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핵심 이너서클들에 대한 대통령을 비롯해서 핵심 권력 그룹에 대한 아무리 부정과 비리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고 수사받지 않는 특권 계급을 사실 만들고 있는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전형적인 법의 지배,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을 무너뜨리면서 법에 의한 지배의 방식으로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법치주의는 공화정의 철학적 이념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모두의 청와대 정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류가 상권 분립을 비롯해서 권력의 상호 견제 균형이라고 하는 그런 지혜를 왜 발전시켜 왔겠습니까? 그게 무슨 어떤 방편, 임시 방편에 의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 왔겠습니까? 실험을 해보니까 실제 그렇게 제도를 마련을 하고 지내보니까 권력이 한 주체로 쏠리게 되면 나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많은 인민들의 그런 자유와 평등과 권리가 침해당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그런 그 현실적인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상권 분립, 사권 분립인 것이고 그거보다 이제 더 큰 개념이 권력의 상호 견제 균형이죠. 그러니까 권력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입법, 사법, 행정, 상권 분립을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 취지가 뭐냐면 자 견제받지 않는,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타락하게 되어 있고요.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타락한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의 법칙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권력 남용, 부패, 정권 비리, 범죄 이제 이런 것들이 거의 정치 후진국들의 경우에는 도둑 정치의 도둑 정치의 모습을 보이는 방식으로까지 타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공화국이 레스 푸블리카에서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공화정이라고 하는 명칭이 왔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과 대극되는 개념이 레스 프리바타인 것이고요. 레스 프리바타는 원래의 뜻은 사적인 것, 사사로운 영역 이것을 지칭을 하지만 내 이 공화정의 철학의 맥락에서는 권력 남용과 부패, 부정부패 이런 것들을 레스 프리바타가 레스 푸블리카의 영역에 침범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권력의 상호 견제 균형은 레스 프리바타의 침입으로부터 레스 푸블리카 공공성을 막고자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바로 상권 분립 같은 것이고 이제 그걸 아리스토텔레스의 용어를 빌리면 혼합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부동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예속적 지배관계가 없는 상태의 성숙한 자유. 이거를 이제 현대 공화주의자들은 비지배 자유라고 하는 학술적 개념을 써요. Non-dominant freedom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공화정에서 성숙한 정치 공동체에서 우리가 다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 자유로운 존재여야 되는데 나의 자유가 남의 자유를 정당한 근거 없이 침해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주기적으로 문제가 되는 힘 있는 자들의 갑질이라고 하는 것은 예속적 지배관계를 만들어내는 힘 있는 자유의 과도한 자유의 행사거든요. 권리의 행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배적 자유의 행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공화정에서 용인될 수 없는 것이고요.
비지배 자유라고 하는 것은 현대 공화정의 철학의 중요한 그 요소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시민적인 덕성과 애국심입니다. 아까 이제 제가 애국심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렸는데 종족적 민족주의의 구체적인 발현인 반일 민족주의, 그 다음에 종북 민족주의, 북의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성찰적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것을 정서적으로 강조하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또는 뭐 거의 굴종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이것은 결코 애국심, 온전한 시민 의식이나 애국심이라고 말하기 어렵고, 따라서 애국심의 정말 진정한 성숙한 모습은 민족과 혈통이 아니라 헌정체제에 대한 충성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화정의 철학을 제가 한마디로 압축하면 자유시민이 공공선을 실현해가는 우리 모두의 좋은 나라, 이게 바로 리퍼블릭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공화정의 원리나 철학이나 한국적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주 간단하게 공화정이라고 하는 게 그럼 역사적으로 어떻게 현현되었는가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로마에서 기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에 가보시면요, 이태리에 곳곳에 다니시다 보면 이런 카페의 문 위에 또 SPQR이 새겨져 있는 경우, 그다음에 이건 하수구 덮개 아닙니까? 이것도 SPQR이 새겨져 있고요. 이거는 내 기억에 밀라노에 그 실내 몰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밀라노 성당 바로 옆에 있는 그 바닥에 대리석이 이렇게 멋있게 있는데, 여기서 뭐 로물루스 형제, 로마 건국의 어떤 신하들이죠. 그 SPQR이라고 새겨져 있는데요. 이게 바로 로마 공화정의 표어입니다. 세나투스 파필루스크 로마누스라고 하는. 그래서 접두를 땄죠. SPQR이라고. 이게 이제 로마의 언론과 인민이라고 하는 말의 라틴어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공화정은 언론의 지배를 받는 것도 아니고요, 인민의 지배를 받는 것도 아니고, 언론과 인민이 서로 긴장 관계에 있으면서 유기적인 통합을 이루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것을 SPQR이라고 하는 단어가 극명하게 상징해 주죠. 그래서 이 로마 공화정의 역사를 여러분들 쭉 보실 때 무엇을 유념을 하셔야 되냐면요, 이게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면 디모크라시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민주주의로 옮기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데모스와 크라치아를 합친 거잖아요. 데모스는 민중이고요, 크라치아는 통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디모크라시는 민주적 통치, 민주적 정치 체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념을 가리킨다기보다는 민주적인 통치 체제를 의미하는데, 어쨌든 로마 공화정의 이런 시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아테네 직접 민주정이 이제 뭐 페리클레스 시대에, 지중해 시대의 지중해 문명권의 어떤 패권을 쥐면서 파르테논 신전, 아크로폴리스 이런 걸 지으면서 어마어마한 영광을 구가했지만 그 이후에 포퓰리즘으로 붕괴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테네 인류 최초의 민주정이었던 아테네 직접 민주정은 자체의 모순 때문에, 그러니까 스파르타와의 오래 장시간 지속이 된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패해서 사라진 측면도 있지만, 그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 가장 중요한 내부적인 요인은 결국 아테네 시민들의 우중 정치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수 민중이 전행하는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제도적인 장치 중의 하나이지만, 다수 민중의 뜻, 다수 민중에 의한 통치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모든 것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가 고대 아테네 민주정의 몰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전면적 반성으로 출현한 게 바로 로마 공화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테네 직접 민주정을 넘어선 혼합정 또는 권력의 견제와 균형, 이게 이제 로마 공화정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요. 이거 한번 보시죠. 통령 2인과 언론 300인, 그 다음에 민회의 상호 견제 균형이라고 하는, 이걸 물론 고대 로마 시민들이 하루아침에 만든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로마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 그 역사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로마 공화정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공화정의 역사에도 보면 여기 보시죠. 통령도 2인인데 그러니까 1인만 두지 않은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이나 수상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부를 대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귀족이나 어떤 지배 집단을 대표하는 게 언론이 거고요. 일반 민중을 대표하는 것이 민일 텐데 거기에다 이제 굉장히 특별한 로마 공화정적인 특징이 있는 제도가 바로 허민관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허민관은 비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원이나 언론이나 민회에서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잖아요. 또는 통령이 어떤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허민관은 다른 권력은 일체 없는데 그것을 비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허민관이 한 명이 아니고요. 10명의 평민 대표입니다. 그래서 어떤 허민관은 다른 허민관의 비토권을 또 비토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허민관의 어떤 신체의 존엄. 그러니까 허민관을 구타하거나 뭐 살해하거나라고 하는 것은 대역죄로 로마 공화정에서 그렇게 처벌받았죠. 그러니까 허민관의 권리는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비토권하고 그 다음에 신체의 보존권, 자기 신체의 보존권이 있었는데, 자 이렇게 로마 공화정의 역사를 보면 민회의 권리라고 하는 것이 계속 확장 심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BC 287년도에 호르텐시우스법이라고 해서 평민회의 결의가 언론의 결의와 동등한 법적 구속력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로마 공화정의 전성기이죠. 그런데 로마 공화정이 이제 한 짧게는 7, 80년, 길게는 100 몇십 년까지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는데요. 여기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 실패, 스파르타쿠스의 란, 이건 영화나 드라마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다 이제 로마 공화정이 몰락하는 그런 시대였고요. 로마 공화정이 전성기일 때는 로마가 인구 100만 명이 훨씬 넘는 고대 세계를 통틀어서 아마 중국의 수도를 빼놓고는 최대 도시였어요. 로마에 1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로마 시내에는요, 그 군부대가 주둔할 수 없었어요. 거기에다가 로마 공화정이 전성기 때입니다. 그 안에는 조직된, 우리로 치면 경찰청 이런 거 있잖아요. 기동 타격대 이런 경찰력 있잖아요. 이런 게 로마 시내에 없었습니다. 100만 명 이상이 넘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로마 공화정의 전성기에는 우선 언론, 의원들을 포함한 이런 귀족들이 있잖아요. 귀족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것이 전면적으로 시행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의 어떤 시민윤리, 시민도덕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철저한. 그래서 선공 그 후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공공성을 먼저 앞세우고요. 평범한 시민들도. 그다음에 자기 자신의 어떤 사리사욕은 일단 2차적인 것으로 양보하는 이런 시민도덕이라고 하는 것들이 작동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에 변변한 공권력이 없이도 평화가 유지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로마에 가보면 남아있는 거대한 문명, 그 로마 시대의 유적들이 있는데 그 중에 상당수는 여러분들 읽기 잘 아신 것처럼 로마의 귀족들이 또는 황제가 자기의 개인 재산을 내놓아서 이를테면 수천 명이 들어가는 목욕탕을 짓는다거나 어떤 강당을 짓는다거나 수세식 화장실을 짓는다거나 공용 이런 식의 이제 공공 인프라들을 귀족들이 주로 돈을 내서 건설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로마 공화정의 전성기 때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재정으로 이행을 해 가게 되지만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조차도요. 바로 자기가 황제다라고 선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프린캡스, 제1시민이다라고 선언하고요. 또 종신허민관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한 20년에 걸쳐서 그 황제의 자리를 이렇게 차근차근 굳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공화정이 로마 시민들에게 갖는 그런 호소력을 감안한 조치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근대의 대표적인 공화정은 단연 미국인데요. 미국의 이게 옛날 국장입니다. 나라를 상징하는 모양이죠. 여기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겠지만 독수리가 리본 같은 거 물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에 플루리부스 우눔이라고 하는 라틴어인데
영어로는 one out of many. 여러 대에서 하나라고 하는 공화정의 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사용하고 있는 일전짜리 미국 동전에도 여기 보시면 e pluribus unum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국의 건국 아버지들은요, 로마 공화정에 자신들이 후예라고 하는 자의식에 투철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로마는 고대 로마정이고 미국은 우리가 공화국, 공화정, 민주공화국이라고 부를 때 인류 최초의 근대적 공화국의 대표 모델인 것입니다. 미국이. 그걸 이렇게 이제 돈이나 이런 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 미국을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공화주의 혼합정에서 미국이 굉장히 투철해요. 그러니까 트럼프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의미에서 미국 공화정 250년의 역사에서 별종인데, 근데 그게 이제 평지 돌출이 아니고 사회 경제적인 배경이 있다라고 제가 아까 모두에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이런 권력 분립을 이야기할 때 한국 대통령도 제왕적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한국 대통령의 권력이 미국 대통령의 권력보다도 훨씬 셉니다. 국내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오히려 사실은 입법부가 더 강력하죠. 그 다음에 사법부도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거의 완전히 독립되어 있죠. 특히 대법원, 미국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구인의 현자라고 불릴 정도로 미국 시민들의 그런 일치된 존경을 받을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그런 타운홀 디모크라시에서 오는 지방 분권과 연방의 조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건국의 아버지들 사이에서도 이 토마스 제퍼슨과 알렉산더 해밀턴 사이의 갈등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유명한 거죠. 알렉산더 해밀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뉴욕의 그 브로드웨이에서 대히트친 뮤지컬 그 인물 아닙니까? 알렉산더 해밀턴이. 이게 이제 외국인들의 우리에게 덜 알려져 있는데 저는 토마스 제퍼슨, 조지 워싱턴 못지않은 중요성을 가진 인물을 저는 알렉산더 해밀턴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여기 보시면 미국 정치의 역사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민주공화정, 특히 이제 공화정이라고 하는 법치주의, 그 다음에 권력의 견제와 균형, 그 다음에 애국심, 시민의식, 비지배적 자유라고 하는 것을 미국적 맥락에서 구현해온 그런 역사의 다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런 거의 300년에 가까운 미국 공화정이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신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행히 제 관점으로는 이번에 트럼프가 연임에 실패함으로써 미국 공화정의 저력을 나는 보여준 그런 생생한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공화정의 그런 이론과 실천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 제 이야기에 이제 결론으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그러면 민주공화정으로서 한국 사회의 어떤 비전을 우리가 설파할 때, 특히 이제 이거는 청년정치학교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보수적이거나 이제 중도적 경향을 갖는 분들에게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그건 뭐냐면 냉전반공주의와 천민자본주의를 우리가 패러다임적으로 완전히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이라고 하는 이 공화정의 미래를 비로소 담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정을 앞으로 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길러나가는데 결정적인 저는 중거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냉전반공주의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한국 사회에서 냉전반공주의 패러다임은요. 한국 보수가 오랫동안 냉전반공주의와 천민자본주의 위에 입각해 있었죠, 사실은. 그러니까 바깥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우면서도요, 실질적으로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 왔냐면 하나는 냉전반공주의고요, 또 하나는 천민자본주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만약 문재인 정권을 한국적인 어떤 개념 규정으로 진보 정권이라고 우리가 명명한다면 우리 70년 헌정의 역사에서 사실 진보 정부는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세 번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는 다 뭐죠?
보수 정권들이 이 대한민국 사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수 정권들을 이를테면 추동했던 실질적인 정책 목표가 뭐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는 냉전반공주의와 천민자본주의가 저는 우세했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한국 보수의 DNA 비슷한 것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시대의 변화와 함께 한국 보수가 선거에서 연전 연패, 4연패했죠. 총선, 지방선거, 대선 이렇게 해서 그 한국 진보를 자칭하는 문재인 정권이 짧게는 20년 집권, 길게는 50년 집권까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자신만만해했던 그러니까 추미애 윤석열 사태 직전까지만 해도 40%의 책동 같은 지지가 유지되었었고요. 거기에 비해서 보수 정당이라고 불리우는 국민의당을 포함해서 보수 정당이라고 여겨지는 정당들의 국민적 지지도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보수의 원죄 때문에 그렇고 이런 원죄를 극복하지 못한 사정이 결정적으로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냉전반공주의를 우리가 왜 극복해야 되냐면 저는 북한의 핵 보유 이것 때문에 mutually assured destruction이라고 하는 상호 확증 파괴입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실전 배치한 국가들 사이에서 전면전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정치학의 한 법칙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미국 군부에서도 이제 그걸 인정을 했는데 정보 총책임자가 그 이야기를 한 몇 주일 전에 했죠. 북한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국가 아닙니까? 이게 다 핵 국가들이죠. 전략 핵 국가들입니다. 전략 핵 국가라고 하는 것은 원자폭탄에 의해서 수사폭탄, 그 다음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또는 핵 추진 전략 잠수함 또는 항공모함을 가진 국가들이 바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핵 국가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만든 국제법이 그러니까 핵 확산 금지 조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유엔 안보리에 의해서 3중 4중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유도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위반했다 또는 위반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국제법적인 어떤 규정인 것이죠. 근데 북한이 그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국가에 이은 6번째의 전략 핵 국가로 부상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그건 북한을 상대로 미국조차도 전쟁을 벌일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결국 북한과 공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또 북한 내부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의 시장화가 가속되고 있고요. 북한의 시장화는 북한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평화적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 김정은이 2012년도에 집권하고 나서 뭐 숙청도 뭐 잔인하게 이렇게 하고 뭐 그러지만 장성택이랑 이 북한의 이 400개 가까운 시장 그러니까 상설 매대가 있는 국가의 세금을 다 내는 그런 시장들입니다. 수천 개의 장마당 이것들의 활동을 저해하는 이것들을 이를테면 탄압하거나 통제하는 조치를 코로나 직전까지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 한 번도 취한 적이 없어요. 계속 시장이 확산되어 온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두 가지 요소 때문에 북의 핵 보유하고 북한 사이의 시장화 이것 때문에 우리의 안보를 철저히 하면서 저는 한반도 이국 체제가 거의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남과 북이 서로 외교 관계 수립하고 그 다음에 북한도 일본과 미국과 정식 외교 관계를 맺고 이게 이제 북한 사회의 우리가 납득할 만한 비핵화 조치라고 하는 것이 물론 전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날 국민의힘 보면 이런 냉전 반공주의 패러다임에서 전혀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천민자본주의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에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니까 저보다 훨씬 정교한 프로그램이나 정강
정책을 짜시겠지만 복지 강화와 분배 확대는 시대 정신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012년도에 박근혜 당시 후보가 집권한 최대의 요인 중에 하나가 경제 민주화였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2012년도 대선에 박근혜 후보의 공약과 당시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 경제 민주화 또는 복지 강화, 분배 확대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박근혜가 그 당시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복지 강화, 분배 확대는 우리가 그럴 여력이 있고요. 아직 이 복지라고 하는 것이 그 다른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여기는 나라들에 비해서 상당히 아직 그 사회 안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 이 큰 대의, 제가 아까 기본소득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로마 공화정의 경우에도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 실패, 그러니까 언론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집단들이 그라쿠스 형제를 살해하거든요. 그라쿠스 형제가 어떤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니까 그걸로 대응하면서 로마 공화정이 급속하게 망가지는 것입니다. 미국도 공화당이 중심 정당으로 링컨 집권 이후에 한 7, 80년 지속이 되다가 경제공황 때문에 극단적인 양극화죠. 그때부터 이제 공화당이 주변 정당화하고요. 미국 민주당이 중심 정당으로 떠오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경제적인 양극화로부터 비롯된 도전에 제대로 응전하지 않는 정당은 결코 집권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Is economy stupid라고 하는 클린턴이 말했던 그런 부분이죠. 자, 제 이야기는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될 텐데요. 다시 한번 내가 공화정, 왜 지금 여기서 공화인가? 왜 공화정이 이 전무후무한 위기에 빠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어떤 정당이라도 국민 모두에게서 사랑을 받으려면 이것을 유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 이거를 앞세우지 않으면 뒤처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이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아까 한국의 그 70여 년에 가까운 대한민국을 운영해온 주체가 사실은 보수 정권들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보수는 어떤 의미에서든 대한민국의 주류였습니다. 그래서 냉전반공주의 천민자본주의적인 행태를 제가 아까 신랄히 비판을 하긴 했지만, 그건 이제 그림자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한국 보수가 대한민국을 운영해온 어떤 주류로서의 빛, 그 공헌이 또 막대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현대 한국의 정치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대한민국은 산업혁명에 우리가 성공했죠. 경제발전에 성공한 거죠. 동시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그건 저는 2016년, 17년의 촛불이 그 정점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민주혁명의 어떤 모범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산업혁명과 민주혁명은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요. 세계사적 교훈도 그런 거거든요. 이것은 상호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시간적으로 동행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경제가 어느 정도 그 원시적 자본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서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세계사의 거의 법칙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또 경제도 좋아지는 그런 서로 상승, 보완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산업화와 민주화는 좋은 나라의 필요 조건이고요. 공화혁명이야말로 충분 조건이고. 그래서 공화혁명은 저는 한국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년정치학교에서 그 소양을 닦아서 훈련을 해서 훌륭한 정치인이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이제 꿈 아닙니까? 비전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면 어떤 것을 중심점으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그런 노력을 해야 되냐면, 제가 오늘 이야기한 그 주제입니다. 바로 공화혁명 또는 공화정의 그런 이론과 실천에 우리가 투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자, 여러분들 여권을 보시면 여권에 Republic of Korea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어 명칭이죠. 그러니까 Republic of Korea를 역으로 한번 번역을 하면 대한공화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를 구성하는 정치 이념은 크게 오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거의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하나는 자유주의고요. 두 번째는 민주주의고요. 세 번째는 공화정인데 공화정이 또는 공화주의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의 어떤 긴장관계를 해소하고 통합하는 더 큰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것을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대한민국의 이름을 지을 때 이미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919년 3.1운동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상해 임시정부가 최초의 헌법, 기초헌장 10조로 이루어진 기초헌장을 만드는데요. 그 1조가 바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지난 100년 동안 임시정부에서 5번의 개헌,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9번의 개헌, 지금 현행 헌법 포함해서 그 도합 14번을 헌법을 바꾸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과 대한민국의 핵심은 국혼이라고 할까요? 국가의 영혼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민주공화정이라고 하는 이 사항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의 101년 전에 이미 이것을 태제화시켰는데 어마어마한 선구적인 미래지향적인 통찰이 아닐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토대 위에 굳건히 서서 미래를 현재를 살아가고 과거를 해석하고 미래에 대비하시는 그런 젊은 역량 있는 정치인들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제 이야기는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끄겠습니다. 네, 공화주의에 대한 윤평준 교수님의 통찰력 깊은 강연 이어졌습니다. 좋은 강연 해주신 거 일단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질문이 있다고 하면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손들기 기능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채팅에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음소거를 해제해드리거나 아니면은 마이크를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채팅 통해서 제가 대독해서 질문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차동현 님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정리해서 대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열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분열을 봉합하기 위한 방법론이나 방향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국민의당이 보여줘야 하는 구체적인 모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혹시 아이디어가 있다면 공유 부탁드린다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글쎄요. 그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직접 그렇게 그 악전고투하면서 자충우돌하면서 찾으셔야 될 그런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런 거죠. 이게 저는 이제 철학자이면서 이제 지식인의 임무 같은 것들을 곰곰 생각하는 편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각자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다 이제 학생들이실 수도 있고, 자기 생업이 또 따로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자기 하는 일에 충실하면서, 따로 직장이 있는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 중에 일환으로 여러분들이 청년정치학교에 참여하시는 걸로 이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뭐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우회적인 간접적인 답변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아무리 논쟁적일 수 있더라도 발언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요새 이제 제가 그 조선일보에 제 기명 클럼을 쓰고 있고요. 제가 페이스북 SNS로는 유일하게 페이스북을 제가 이제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강하게 들릴 수 있는 논쟁적인,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제 극단적으로 이렇게 진영 논리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다른 쪽 진영 시민들에게는 정말 그런 삿대질을 받을 수 있는, 그분들을 분노케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사실은 하는 편인데, 그거는
그 질문하신 분에 대한 우회적인 답변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정권의 이런 그런 분열적인 행보, 그다음에 통합을 파괴하는 이런 행보, 적과 악원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행보, 그래서 우리 편만 챙기고 나머지 국민은 완전히 이등 국민화하거나 또는 극단적으로는 적으로 취급하는 이런 행태들을 내가 아주 격렬한 언어로 비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결국 그 비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치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장 윤석열 사태라고 내가 부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경우에도 당연히 왜 지지율이 폭락했겠습니까? 자, 자기들 그룹 안에서는 권력에 취해가지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그다음에 대통령부터 거의 뭐 망상에 사로잡혀 있을 정도로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합리적으로 생각을 상식적으로 하는 분들이라면, 자, 그 거의 난동 수준인 그런 법무장관을 해임을 하고, 그다음에 검찰총장은 임기가 지금 7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기 보장하고, 그다음에 수사, 자기들이 아프다고 생각하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고, 울산시장을 범죄를 비롯해서 뭐 옵티머스, 뭐 경제범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수사가 들어오도록 사실은 용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까 제가 법치주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비판 자체가 국가를 제대로 법치주의를 존중하고 권력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의견을 이 현실 정치에 대해서 이견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해야 되고, 민심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부동산 정책 같은 것들이 현실에서 오히려 부작용만을 양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탄력적으로, 실용적으로 수정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뭐겠습니까? 사회 통합으로 나아가는 그런 행보가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제 말씀의 답변의 요지는 그런 거죠. 이제 어떻게 하면 통합을 해야 되고, 국민의당이 어떻게 하면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어떤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들을 일도 양단하는 그런 해법은 나는 현실에서는 찾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제 입장이고요. 우리가 각자 다른 생업이 있고 직업이 있고 또 정당 활동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설령 비판과 비난을 받더라도,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하시는 것, 그거 외에는 뭐 저는 뾰족한 그런 방법이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좀 답변이 조금 불만족스러우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일단 손들기로 질문 요청해 주신 분들 먼저 질문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황홍섭님 먼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홍서입니다. 먼저 영상을 제가 지금 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좀 먼저 영상 끄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잘 들었고 강연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공화혁명이라는 것은 경제민주화도 이해해야 하고 바른 의미의 공정도 이해해야 하고, 그다음에 자유주의하고 민주주의의 어떤 그 공생관계, 그다음에 그 미묘한 차이들도 온전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렇게 이해하는 과정들이 좀 계몽이라고 생각이 들고, 생각보다 많은 다수가 그것들을 공감하고 받아들여야지 발생하는 것이 공화혁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러한 공화혁명이 어떤 새 시대의 국부 수준의 덕망 있는 인물의 주도하에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은 다수 국민의 성숙이 뒷받침되면서 발생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이제 이분법적인 것은 아닐 거고요. 양자가 동행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자, 현직 검찰총장이 여론조사에서 본인이 정치하겠다라고 한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닌데 사회에 봉사하겠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차기 대통령 후보 2위까지 올랐다 이 말이야. 이건 결국 뭐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설적으로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검사 윤석열이 뭐 한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양반이 한 것이라고는, 나는 그 양반이 태생적으로 특수부 검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있는 것은 수사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에까지
칼을 들이댄 거죠. 정치적인 정무적 고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양반이 어떤 정치 행위를 한 것도 없는데 특수부 검사로서의 자기 정체성에 충실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분이 차기 대선 뭐 1위, 2위, 3위 이렇게 부상한 것의 8할은 9할은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만들어준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국민이 이 윤석열 총장에 주목하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화정의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이게 민주주의하고도 차별화되는 공화정의 특장이기도 한데 이게 바로 법의 지배인 것입니다.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그 육화하는 듯한 그런 어떤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게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철학 전공이니까 이 시대의 흐름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특정 인물을 호랑이 등에 태운 거라 이 말이에요. 이건 여기 지금 안철수 대표 계셔서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윤석열 총장 이야기했으니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그런 이야기도 여러 번 했는데 안철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 5년 전에 4년 전에 대한민국 사회를 강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물론 안 대표께서 평생 살아온 그런 삶의 그 족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대가 안철수라고 하는 특정 인물을 호명한 거죠.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이건 이제 윤석열 총장에게도 이 양반이 만약 정치를 한다면 직면해야 될 그런 문제인데 저는 몇 년 전, 4, 5년 전에 안 대표께서 그런 시대 정신의 호명, 시대 정신이 안철수를 불러냈는데 거기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철수 대표께서.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다시 돌아가는데요. 그러니까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민심의 큰 흐름이죠. 동시에 뭐죠? 그러니까 민심의 흐름이 어떤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 지도자가 그런 민심의 흐름에 올라타기 위해서는 또는 응답하기 위해서는 그럴 만한 자질과 판단력과 열정과 권력 의지와 이런 것들이 또 종합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 답변은 그런 어떤 지도자의 역할, 정치 엘리트의 역할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시대에도 그건 중요하고 민주정치에서도 중요하고요. 아까 페리클레스 이야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공화정에서는 더더욱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시민들이 우리가 이제 그 표현은 쓰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공언이 있었는데 민도라고 하는 표현 옛날에 군사권위주의 독재 정권 시절에 그걸 썼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시민의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각각 아까 제가 공화정의 철학의 몇몇 핵심 원리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민족주의 같은 것 그런 막 태풍이 불 때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냉철하게 짚어볼 수 있는 판단 능력이 일반 시민들 차원에서도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아니 이웃 일본이 한반도를 21세기에 군사적으로 침략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걸 물어야 되고요. 정한론 아까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이웃 일본은 역사에 아직 과거사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그런 앙금이 있지만 그러나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근본 가치를 우리하고 공유하고 있어요. 대한민국하고. 중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중국과의 이제 그런 그 굉장한 경제적 교류 관계 때문에 중국을 소홀히 할 수 없죠. 그것은 뭐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필연적인 그런 요구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 정권이 만약 친중의 방식으로 중국에 애속되는 방식으로 미국으로부터 멀어지고 중국과 가까이 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현 정권 안에 만약에 있다면 뭐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잖아요. 우려야 되죠. 중국은 근본 가치에서 자,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인권, 책임정부, 상권분립 이런 근본 가치를 대한민국과 공유하고 있나요? 자, 그러니까 그 독도 문제든 과거사 문제든 이게 한국 사회를 뭐 토착 예고하면서 확 쓸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런 그 한국 민족주의의 감성적 힘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거기에 저항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아까 제가 나는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칼럼니스트의 일인으로서 저는 제 목소리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의 차원에서도 아니 우리가 일본 상품을 불매하고 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도대체 21세기 상황에서 무슨 의미가 갖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엘리트와 일반 시민들의 어떤 그런 공화정에 대한 인식의 차원이라고 하는 것이 동행해야 되겠죠. 서로 협력하고 동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접속해 계신 학생분들께서는 영상을 켜실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한정민님의 질문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김근대 교장님, 제가 지금 듣는 분이 네네. 38분인데 저 포함 이분들을 다 뭘 눌러야 다 볼 수 있나요? 지금 위에 이게 몇 분만 이렇게 얼굴이 보이는데. 이게 개별적으로 비디오를 켜야 이제 화면이 예, 공유가 되는데요. 지금 안 킬 분들도 있고. 예. 사적으로 좀 상황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화면을 닫아 놓는 아니, 상황인데 최대한 얼굴을 좀 같이 공유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분들께서 가능하시다면 영상을 공유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정민님 질문 예,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수업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한정민이라고 하고요.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때 역사적인 사례, 뭐 로마는 어땠고 아테네는 어땠고 이런 것들을 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지는 게 지금 우리나라처럼 뭔가 어떤 특정 권력 집단이 있고 그 집단에 대한 지지가 너무 강고해서 투표를 통해 권력자를 만드는 사회 구조에서 그걸 무너뜨리기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공화정을 위협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해결한 사례가 있을지 뭔가 우리나라처럼 비슷한 위기가 있었는데 잘 해결된 사례가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고요. 네, 뭐 전부 다 고민하고 있는 그런 주제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저는 그 20년 집권, 뭐 50년 집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위 민주적으로 선출된 통치자가 민주적 수단, 이게 이제 다수결입니다. 의회의 다수 의석을 비롯해서. 그래서 민주적인 제도를 해체해가는 그런 탈민주적인 풍경, 그, 그 포스트 디모크라시의 한국적 버전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개념으로도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연성 파시스트 체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문재인 정권이 기획하고 있는 게, 의도하고 있는 게. 그래서 착착착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이제 제 생각은요, 어, 그렇게 해서 거의 영구집권을 굳히는 방식으로 그런 계획을 짜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대한민국 시민들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 그러니까 우리의 70년 헌정 체제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저는 어떤 힌트가 발견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 급속하게 무너지기 전에 콘크리트 지지층을 향유하고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정치인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게 불과 3년 전의 일입니다. 그게 한번 허물어지기 시작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그걸 목도했거든요. 자, 문재인 정권도 자 상권 분립 평유화시키고요. 시민사회 거의 어용화시켰죠. 그다음에 이제 어용 지식인임을 거의 자랑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등장했고 또 정권의 이제 그 권력 관리에서는 아주 타고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라 그런 어용자를 달고 활동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또 떡고물을 다 선사를 했죠. 그다음에 언론도 대부분 뭐 통제 장악하다시피 했고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이제 이걸 연성 파시즘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딱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법무부가 위촉한 감찰위원회의 의결이 만장일치로 법무부 장관 현 정부의 그런 조치가 윤석열 총장 징계 조치, 직무 배제 조치가 부당하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여론조사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좀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은 좀 친정부적인 이런 여론조사 기관으로 제가 그게 나한테는 각인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37%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대한민국의 헌정 제도라고 하는 것이 헌정 제도를 구성하는 게 이제 입법, 사법, 행정이죠. 사법부 아직 독립성, 자율성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64세인데요. 제가 이 한평생 살아오면서 대한민국 검찰을 응원하게 될 줄은 꿈에도 저는 예상 못했어요. 검찰이 굉장히 심각한 최강의 권력 집단, 87년 체제 이후에 최강의 권력 집단으로 뿌리를 내려오면서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각 살아있는 권력에는 굴종하고 그다음에 죽은 권력은 하이에나처럼 물어뜯는 그런 행태를 계속 보여왔죠. 자,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이 돌고 돌아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 그러니까 그 너무 무리에 무리, 폭주에 폭주를 거듭하는 정권이 검찰 조직 전체를 지금 적으로 돌리고 있는 그런 형국 아닙니까? 그러면서 난파선이 파산할 때 쥐떼들이 제일 먼저 탈출하죠.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권의 어용 노릇을 하던 그 검찰 간부들이 다 사표 내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역사적인 교훈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이것에 연루되었다가는 다 뭐죠? 적폐청산 과정에서 다 감옥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학습을 했어요. 지금 산업자원부 지금 그 몇몇 그 고위 관리들이 지금 구속됐죠. 자, 이런 것들은 아직 한국 헌정 체제가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완벽하게 식민화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하신 분 한정민 씨죠. 그래서 저는 그 좀 긴 미래에 대해서는 저는 낙관적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민들은 그런 파시즘 체제의 공고화를 용인하지 않을 거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게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당장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 해보죠.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생각하시기에. 내후년에 대통령 선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즉, 현 정권의 그런 프로젝트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자기들이 칼자리를 쥐고 있다라고 확신할 것이기 때문에 온갖 뭘 하겠죠. 정치공학 전문가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의 계산으로만 흘러갈 것인가? 저는 결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열려져 있는 미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려져 있는 미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구조적인 현실 역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냉철하게 봐야 되지만 동시에 한국 현대사의 역동성, 그다음에 한국 시민들의 이런 태도, 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비판적으로 시국을 바라보고라고 하는 것의 어떤 집합적인 실천이 생산해내는 그런 또 불확정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어둡게 보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위에서도 네, 감사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11시 30분이 되었는데요. 손든 분이 한 분이 더 계시긴 한데 질문을 하나만 더 네, 받아봐도 괜찮겠습니까? 제가 시간 여유 있게 네, 설정해 놨습니다. 최준호님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최준호님 질문 네, 부탁드립니다. 최준원이라고 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나요? 네네, 말씀하세요. 네. 보통 왕정에서 이제 공화정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입헌군주국을 거치면서 이제 헌법하고 기본권, 이제 의회의 중요성이 보통 부각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과정이 아무래도 좀 미비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대통령제가 임기 있는 왕정처럼 운영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좀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입법 시한도 이제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도 보고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오히려 입법 기능조차 정부 입법이 대신하는 것도 많이 목격을 저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걸 해결하려면 의회 민주주의가 어떻게 해야 더 잘 작동하게 될 수 있을지 제도적으로 어떻게 변해야 될지
의견 궁금합니다. 네, 우선 대통령의 권력을 약화시켜야 되고요. 저는 대폭 약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동시에 뭘 의미하냐면 의회의 위상을 저는 확장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적 저항이 많은데요. 국회의원 숫자를 저는 대폭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그러니까 그 뭐 법학회를 비롯해서 그 상당히 모범적인 그런 대안들이 이미 여러 종이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국회 개혁과 관련해서. 그래서 한 500명 정도 저는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 전공자는 아니지만 지역구 250석, 전국구 250석 이런 식으로 하는 전제가 있겠죠. 국회의원들에게 기속되어 있는 그런 특권들을 전부 저는 철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회 예산을 확장 못하도록 법으로 동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국회의 예산이 제가 알기로 지금 1조가 안 됩니다, 아직. 그러니까 대한민국 올해 예산이 지금 500 몇십 조가 통과됐는데 우리가 상권 분립 이야기를 하는데 입법부에 기속이 되는 예산이 한 7천억, 8천억 이 정도밖에 안 돼요. 1조도 안 됩니다, 1조도. 지금 가덕도 공항 짓는, 가덕도 공항 뭐 어쩌고저쩌고 지금 빌공짜 공약을 난 내세운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지금 거론되는 예산만 해도 10조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적인 설득 작업을 저는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자치제도의 어떤 그 실질적인 개선 이런 것들이 이제 동행해야 되겠죠. 내각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계시는데 아마 그거는 국민 여론이 이제 중요하고요. 국민 여론이 아마 그 허용하는 것이 거의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이 스스로 대통령을 뽑는다라고 하는 이거에 대한 이제 굉장한 어떤 그 뭐 자부심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러나 국회의 권한을 확장하고 국회법 바꾸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차후 개헌 과정에서 우리가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그다음에 선거법을 또 바꿔야 되고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한국 정치를 질적으로 굉장히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저는 제안이나 조치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김근태 부교장께 제안 하나 드리겠는데요. 우리 안철수 네. 대표 한번 질문을 받고 마무리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대표님께서 그럼 한번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예, 텐데요. 네, 교수님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그 사실 저 보면은 지금 채팅 쪽으로 여러 사람이 질문을 남겨서요. 그 중에서 제가 하나 골라서 오히려 저 여쭤보는 게 뭐 그 학생을 위해서도 그렇고 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박현준 학생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어용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속고 있어서 콘크리트 지지가 그만큼 나온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리석다고는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진보를 침칭하는 문재인 정권의 문제점을 목도하면서도 보수를 자칭하던 이전 정권과의 양자택일 문제라고 생각하는 낡은 진영 논리, 일 아니면 일하는 식의 사고는 일정 부분 효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이런 패러다임 변화는 단기간에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보관을 가지고 계신지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네네. 아까 제일 처음 질문부터 저한테 마치 제갈공명의 지혜를 구하시는 듯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이제 뭐 상상에 가까운 그런 추론인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문재인 정권의 모든 대부분의 권력을 사회 권력까지 다 장악해가지고 그렇게 영구집권을 향한 길을 탄탄하게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대깨문이라고 불리우는 열광적인 정치 팬덤이 뒷받침해주고 해서 모든 길은 그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탄탄대로인 것처럼 보였겠죠. 반면에 이제 그 국민의 힘은 완전히 지리멸렬한 그런 상황, 임시 그런 체제에서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못 벗어나고 있고 냉전반공주의, 천민자본주의 유산을 아직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 특히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에 대한 당 차원의
정말 진정성 있는 본질적인 인적 교체를 통한 본질적인 사죄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국민에 의해서 이미 탄핵당한 정당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지난 대선에는 그 당시 당 이름도 하도 많이 바뀌어서 자유한국당입니까? 그 정당이 대선 후보를 안 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탄핵당한 정당에서 어떻게 대권 후보를 낼 수가 있습니까? 국민에 대한 이게 사실은 도리가 아니었죠. 그래서 오늘날 국민들에게 지금까지 버림받아온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철옹성 같았던 박근혜 정권이 그렇게 철옹성 같았었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졌잖아요. 자, 문재인 정권에게서도 저는 민심이 떠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경험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안철수 현상을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 사회는 엄청나게 다이내믹하고요. 그다음에 한국 시민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시민들의 대다수는 불이한 것, 불공정한 것을 참지를 못해요. 한국 시민들이. 문재인 정권의 추락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보적인 분들, 또 중도층에서도 추미애 장관 내가 아까 난동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어디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행태를 백주대낮에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견디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한국인의 자존심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안철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안철수 대표께서 그렇게 올곧게 살아오신 인생 이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한국의 민심이 시대가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모르긴 몰라도 내후년이 대선인데 지금 용암처럼 끓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공론 영역의 밑바탕에 있는 민심이. 근데 그 민심이 갈 데가 없는 거죠. 갈 데가 없는, 문재인 정권에서는 떠났는데 이게 어디 기속시킬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속시키는 한 그 구체적인 인물이 윤석열인 거죠. 그러나 그게 윤석열이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한 개인으로 실존적인 존재로 귀속될 것이냐? 그건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이 사람이 뭐 정치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요. 뭐 대선 출마를 선언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용암처럼 끓고 있다라고 하는 건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현상을 만들어낼 거예요. 안철수 현상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특정 인물로 형상화될 가능성, 그게 누가 될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후 내후년 대선이 2022년 3월이니까 이 남은 시간은 정말 한국 정치의 역사를 우리가 돌아보면 어마어마한 장시간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우리가 지금 이 단계에서 거의 예측하기도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어떤 그야말로 역동적인 급진적인 어떤 변화, 그런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에 저는 주목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저의 상상 시뮬레이션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모든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의 계산, 인위적인 정치공학으로는 결코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직관이자 저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그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엄청나게 확장되는 그런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런 가능성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시대의 부름이나 시대의 도전에 내가 어떻게 응전할 것이냐, 내가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그건 여러분들에게 달린 거겠죠. 그건 누구도 장담하거나 예측하기는 어려운 그런 불확실한 영역이기도 하고요. 역동적인 지평이라고도 생각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는 결코 절망하거나 또는 실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의응답까지 너무 감사한 말씀 많이 주셨고요. 사실 저도 공화주의에 대해서는 되게 막연한 느낌을 받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강의를 통해서 또 공공선을 추구하고 그 안에 속에 담긴 여러 가지 기준들에 대한 것들을 소개받으면서 자유와 민주를 지탱하는 어떤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담긴 것이 공화주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신 우리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강연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잘 경청해 주시고 또 굉장히 이렇게 깊이 있는 질문들 열정적으로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가웠습니다. 여러분들 앞날에 밝은 미래가 있기를 그렇게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